나흘째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로 등판한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인 남성이 운동 중이던 다른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빅토리아 이씨 총격 살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뉴저지주 검찰은 경찰 출동 시 무력 사용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기내 불법 행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국적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여성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팔찌를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하루 만에 2건의 어린이 차량 방치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행정 오류로 많은 한인들이 잘못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수정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주 우편투표 확대 법안이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알바니 카운티장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비행기를 놓친 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째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등판한 팀 워스 미네소타 주지사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워스는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쳐갈지 자세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나흘째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가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연설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월즈는 우리는 대통령 후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그 후에 그들의 표를 구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즈는 이제 여러분이 클립을 만들어 저장하고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친척들에게 보내라고 말하며 만약 여러분이 중산층 가정이거나 중산층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가정이라면 카멀라 해리스가 여러분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리더들은 일을 한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트럼프 측 캠페인은 월즈 주지사 연설 몇 시간 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위험한 정책, 비웃음거리 해리스라며 그녀는 약하고 실패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해 탄력받는 분위기를 의식한 듯 작정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측 캠페인은 해리스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변화무쌍하게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녀의 행정부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역 군인이자 고등학교 사회과학 교사, 풋볼 코치, 연방하원의원의 이력을 거친 월즈 주지사는 대선 레이스를 풋볼에 빗대면서 지금은 마지막 쿼터지만 공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 뒤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난임 치료로 어렵게 얻은 2 자녀와 아내를 소개하며 난임의 고통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냐고 물으며 6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시험관 기술을 통해 희망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딸 호프를 얻었고 아들 거스도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한 뒤 사랑한다 너희가 내 세상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딸 호프는 아버지를 향해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이며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 거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학습 장애를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거스는 저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외치며 오열했고 CNN은 해당 장면을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대낮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인 남성이 운동 중이던 다른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가 아니라 피해자만을 노린 총격으로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8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30분쯤 레스튼 지역 선라이즈 밸리 로드 선상에 있는 골드 짐에서 43세 하태이 씨가 31세 최형준 씨를 총으로 쏜 후 도주했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용의자 하 씨는 경찰 추적 끝에 8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었다며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정조준한 자세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용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가 아니라 피해자만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헬기와 K9 경찰견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의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직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계획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등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범인과 불과 2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갑자기 왼쪽에서 총성이 들렸다며 범인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후 본능적으로 피신했는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난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최소 6발을 쏘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최 씨와 용의자 하태이는 정규 회원이었으며 피해자 최 씨는 서울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까지 조경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하태이에게 총기 사용과 2급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하태이에게 1급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달 말 뉴저지 폴리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뉴저지주 검찰은 경찰 출동 시 무력 사용 규정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김원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아 리씨 사건 발생 약 3주 만에 매튜 플래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정신건강 위기 관련 신고를 접수받았을 경우 경찰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대처 상황 규정을 변경해 발표했습니다. 플래킨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수정된 지침은 지난 1년간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단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래킨 장관은 출동한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과 관련된 이번 명령은 미 전역 최초라고 강조하며 자해와 관련된 상황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대치하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대처하기에는 어렵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법 집행관들이 순찰 업무와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며 법 집행관들이 오롯이 홀로 대응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집행관들에게 대응하는 속도를 늦출 것과 적절한 지원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될 이번 새로운 대응 지침은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접수 시 대응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과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불안 상태로 몰아가지 않도록 자해와 같은 응급 상황이 아닌 한 성급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당국은 즉시 개입할 것인지, 개입을 연기할 것인지, 전문가 개입을 요청할 것인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하며 전술팀은 인질구조 및 자해 상황 처리가 가능한 티어 1 또는 티어 2 스와팀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술팀은 실탄뿐 아니라 테이저건과 비살상 무기를 휴대하여 실탄을 사용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플래킨 장관은 아직 조사 중에 있는 빅토리아 리씨 사건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고로 숨진 그녀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련민입니다. 기내 난동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약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국제항공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불법 행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이 가장 많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장희 기자입니다. 한국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라스베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 공간인 갤리에 들어가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도 양형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행 중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는 소동이 벌어진 끝에 26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측은 피고인이 미국 체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했으며 비상구를 열려는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인천에서 시애틀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착륙을 40여 분 앞두고 객실 주방에 들어와 승무원 3명을 위협하고 조종실 진입을 시도하다 승무원에게 제압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기내 흡연, 폭언 등 소란 행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등 항공기 내 불법 행위 건수는 총 2,2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아시아나 373건, 진에어 244건, 티웨이 243건 순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탑승한 한인 여성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눈을 판 사이 팔찌를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 여성을 찾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일이 일파만파 퍼지자 미주 한인 네티즌들은 교포망신이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부 한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H 커뮤니티 사이트 고민 상담실에 인천공항에서 팔찌를 훔치고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한 미주 한인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밝힌 글쓴이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9시 10분쯤 팔찌 1개를 구입하고 1개를 훔쳐간 미주 한인 여성을 찾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면세점의 특성상 입수된 이름과 생년월일, 미국 여권번호 등 구매자의 정보와 CCTV를 통한 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입했습니다. 게시글은 자신의 계좌번호와 함께 $260 상당의 도난당한 팔찌 금액만 변상해준다면 모든 게시글을 내리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글은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에 한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절도범에게 교포 망신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수를 권유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개인 신상이 온라인에서 거론되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해당 글을 올린 글쓴이는 20일 절도범으로부터 팔찌를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지만 이후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화요일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22개월 된 아이가 차량에서 방치돼 사망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텍사스주 빌비에서 9개월 된 아이가 차량에 방치돼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형사상 살인사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텍사스에서 하루 사이에 2명의 아이들이 차 안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텍사스 비빌에서 할머니에 의해 차 안에 방치된 9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으며 당국은 이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할머니가 아침 8시 30분경부터 아이를 차량 뒷좌석의 유아용 안전시트에 방치했으며
오후 4시경 무반응 상태로 할머니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차량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경찰서의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힐다 아담은 아이를 데이케어에 데려다주는 것을 잊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22개월 된 할리 아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차된 차량 안에 방치됐습니다. 힐다 아담은 할리를 SUV에서 꺼내 학교 간호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CPR을 시작했으며 오후 1시 29분경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형사상 살인사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으며 비빌 경찰은 텍사스 레인저스와 협력하여 사건을 조사 중이며 혐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키즈 앤 칼 세이프티에 따르면 2024년 미국에서 최소 25건의 어린이 차량 방치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며 1990년부터 2023년까지 텍사스에서 가장 많은 156건의 어린이 차량 내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행정 오류로 많은 한인 수혜자들이 잘못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를 수정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다 지급분에 대해선 반드시 환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과소 지급의 경우 받아야 할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회보장국 감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연방사회보장국 SSA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계류 사례 건수가 520만여 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약 11억 달러의 잘못된 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류 건수가 많다 보니 잘못된 지급 사례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은 698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지급은 SSA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과다 지급인 경우도 있고 SSA가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덜 지급하는 과소 지급인 경우도 있는데 과다 지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금액보다 많이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되돌려 주는 것이 또 적게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급 오류 수혜자들은 52만 8천 명, 잘못된 지급액은 5억 3,400만 달러였으며 이들에 대한 잘못된 지급이 12개월이 지난 후를 계산하면 7억 5,6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11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SSA는 직원 감소와 업무량 증가, 자금 부족 등이 적재 건수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우편투표 확대 법안이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든 뉴욕 유권자에게 우편투표권을 부여하는 우편투표 확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공화당 주도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로안 윌슨 주 항소법원장은 헌법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헌법이 역사적으로 직접 투표를 요구해왔다는 것인데 주 항소법원은 주 헌법에는 직접 투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부재자 투표가 아닌 조기 투표에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해 손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사유, 즉 선거일 투표 불가능한 사유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뉴욕 주정부는 투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편 투표 확대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의 여러 세대가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웠고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려는 이들에 대한 승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투표권은 우리 국가의 초석이며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투표권을 침해하려는 이들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는 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기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알버니 카운티장이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비행기를 놓친 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탑승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비행기를 놓친 이유는 치크필레이 샌드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댄 맥코이 뉴욕주 알바니 카운티장이 샌드위치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기 위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시 문을 열라고 언쟁하며 항공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맥코이 카운티장과 그의 일행이 시간 맞춰 탑승구에 도착했지만 칙필레이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자리를 떴다고 말했습니다. 맥코이 카운티장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예의를 갖춰 행동했지만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여러 번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이 맥코이 카운티장을 몰랐거나 그의 직위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항공사 직원은 맥코이가 칙필레이 매장에 음식을 사러 가지 않았다면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탑승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이와 그의 직원은 결국 월요일 늦게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시카고로 향했다는 내용 역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메리 로작 맥코이 측 대변인은 언론사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급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는 여정에 일체의 공공기금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뉴저지주 정신질환 한인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한인기관 KCS를 통한 상담 및 치료에 나선 한인의 60%는 중장년층이며 20%는 만 13세 이상의 젊은 층, 20%는 시니어였습니다. 이들이 치료에 나서는 이유는 정신건강 위기로 인한 가족 내 불화 등이 있습니다. KCS 한인봉사센터 멘탈 헬스 클리닉에 따르면 연평균 4,000회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이 중 자살 시도자와 학교 부적응자 등이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시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알려도 한국인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며 아시안 커뮤니티 자체가 타인종에 비해 정신건강 상담을 꺼린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퀸즈 리치먼드 힐의 주상복합 건물 1층 전자자전거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오전 2시 30분쯤 킹스 엘렉트로닉 스쿠터스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자전거가 보관된 차고에서 발생했는데 20대 이상의 전기 자전거가 불길에 휩싸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도 이 차고에서 불이 났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는 지난 3월 발생한 첫 번째 화재 이후 건물 뒷차고에 퇴실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 소방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자메이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화재 이후 검사관들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는데 건물의 지하실이 불법적으로 2개 아파트로 개조돼 있었기 때문에 불법 건축 및 개조 작업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행했습니다. 센서스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뉴욕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중 29.3%가 현재 렌트나 모기지를 지불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2개월 내에 강제 퇴거하거나 주택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뉴저지 16.6%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커네티컷은 41.9%, 강제 퇴거나 압류 가능성이 큰 성인 주민 비율이 높은 6번째 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 성인 40%는 생계 유지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전국 10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생계 유지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시시피주였고 뉴저지와 커네티컷은 그 비율이 전국 평균 37.4%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습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민들의 절반이나 자신의 신용카드 APR 연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는 제로 밸런스 트랜스퍼 등 프로모션을 이용했다. 언제 끝나 다시 대폭 이자율이 오르는지도 몰라 상당한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25%는 본인의 신용카드 총 사용액이 현재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년 들어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다수가 온라인으로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 듯 신용카드 발급 회사들은 스테이트먼트에서 APR은 잘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 작게 표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용카드의 평균 APR은 22.76%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